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유럽이 처한 이 상황, 이게 과연 그냥 좀 어려운 시기인 건지, 아니면 정말 더 깊은 위기의 시작인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뭐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인구 문제까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유럽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뭐랄까, 안정과 번영의 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곳이 유럽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과연 그 모델이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유럽이 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뭐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중심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현재 유럽이 겪는 문제들이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한계, 어쩌면 과거와는 다른 길, 그러니까 조금 비관적이지만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럽 사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나 또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위기를 딛고 또 새로운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 경제는 흔히들 말하는 고비용 저성장 구조, 그러니까 높은 세금이나 규제는 많은데 성장은 좀처럼 안 되는 그런 덫에 딱 걸려서 활력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은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폭증하면서 아시다시피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강력했던 제조업 경쟁력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지금 생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미국처럼 에너지 비용이 좀 싼 곳으로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미래산업 주도권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을 거의 휩쓸고 있는데 솔직히 유럽은 이렇다 할 경쟁자를 내놓지 못하고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기에 더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과연 연금이나 의료 같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문제는 바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죠. 일자리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커지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벌어졌던 그런 폭동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요,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이 인구 구조 문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전통적인 모델은 이제 구조적인 한계에 다다른 것이고 과거와 같은 그런 안정과 번영은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유럽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몰락이다, 붕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정말 끔찍한 파괴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서 통합과 번영을 이뤄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 저력이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유럽의 기본적인 틀, 예를 들면 국가 시스템이라던가 법치주의 같은 것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큰 시위가 벌어져도 결국에는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사회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업수당이나 의료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브렉시트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EU를 나가면 더 잘 살 거라고 큰 소리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막 떠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건 역설적으로 유럽연합이라는 그 틀 자체가 여전히 이점이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현재 유럽이 겪는 이런 혼란은 제 생각에는 성장은 좀 둔화되고 갈등은 커지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진통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 이야기부터 조금만 더 해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회복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고비용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과연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에너지 위기 때문에 독일 제조업이 타격을 입은 건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이게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고요. 과도한 규제는 여전하고 국가 부채 문제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그냥 빚더미를 통째로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최근 스페인이 중국산 전기차 문제 관련해서 EU 전체 입장보다는 자국 이익을 좀 더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각자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그 스페인 사례처럼 EU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EU 차원에서 그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논의도 분명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쪽 면만 너무 부각해서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가 있죠. 경제적 어려움이 모델 자체의 완전한 실패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아주 큰 외부 충격, 그리고 개혁이 좀 늦어진 내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처럼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화라는 단일 통화 그리고 그 거대한 단일 시장이 주는 이점은 여전히 유럽 경제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고요. 개혁 속도가 좀 느리다는 비판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느냐, 바로 그 점이겠죠. 바로 그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 통합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폭동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민자 통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유럽이 그토록 내세웠던 똘레랑스, 그 관용의 정신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글쎄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상당히 많고요. 경제적인 불만과 이게 딱 맞물리면서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프랑스의 국민연합 RN,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그 극우 정당이나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AfD 같은 반이민 성향의 극우 정당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변방 세력이 아니라 주류 정치를 위협할 정도까지 커졌죠. 이건 단순히 몇몇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EU 전체의 결속력마저 흔들 수 있는 저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네, 극우 정당의 부상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우려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꼭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그런 경향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면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위기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각성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치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고 있습니다. 똘레랑스라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제는 좀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통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현실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회 갈등이 이렇게 심화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복지 모델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계속 심해지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고 했던 그 유럽식 복지 모델은 이제 재정적으로 거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연금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해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서 봤듯이 꼭 필요한 개혁조차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정치인들은 또 선거 때문에 개혁을 자꾸 미루기 일쑤고요. 결국에는 젊은 세대 부담만 계속 커지고 세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미국 같은 곳으로 떠나는 소위 두뇌 유출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의 미래 경쟁력을 그냥 갉아먹는 일이죠. 과연 이 복지 모델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복지 수준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이걸 복지의 종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들기 위한 재조정 과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또 누가 얼마만큼 부담을 나눠 가질지에 대한 사화적 논의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복지는 여전히 유럽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개혁이 많다는 건 분명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미리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재 유출 문제도 물론 심각하지만 높은 삶의 질이라던가 사회적 안정성 같은 유럽만의 장점 때문에 모든 인재가 다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역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상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말 그대로 바로 문 앞에서 전쟁의 공포를 마주하게 됐고요. 엄청난 수의 난민 문제와 또 막대한 지원 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점점 아시아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고 혹시라도 다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 스스로 전략적 자율성, 그러니까 미국에 좀 덜 의존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 막대한 국방비를 감당할 여력도 부족하고요. 또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통일된 군사력을 갖추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스페인 사례처럼 경제 문제에서도 각자 도생의 모습이 슬쩍 보이는데 안보 문제라고 크게 다를까요? 결국 국제 무대에서 유럽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큰 비극이죠. 하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안보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깨닫고 국방비를 증액하거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됐고요. 물론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그 목표가 금방 달성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의 유럽으로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도 유럽이 이걸 마냥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강화하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이고요. 기후변화나 무역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입니다. 단순히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유럽이 자신의 어떤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이 경제 침체, 사회 분열, 인구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높은 부채, 흔들리는 복지 시스템, 뒤처지는 기술 경쟁력, 인재 유출 같은 문제들은 유럽의 기존 모델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는 구조적인 쇠퇴를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 역시 유럽이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깊이와 범위는 상당히 심각하고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유럽 모델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저성장과 고갈등이라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유럽이 가진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 또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분개라는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와 균형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불안정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유럽이 처한 이 복합적인 상황을 두고 구조적인 쇠퇴 가능성과 또 고통스러운 전환 과정이라는 두 가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럽이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지금 단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이 자료 안에는 유럽의 미래를 고민해 볼 만한 더 많은 정보와 또 생각할 거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유럽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더 깊이 탐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